예, 반갑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빨리빨리 하는 게 미덕인 것 같아요. 53분인데 제가 15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경영학과에 있긴 한데, 예, 저는 경영학과에 있고요. 소셜네트워크 과학과라는 게 우리 학교에 있어서 그쪽도 학과장을 좀 했었고요. 비즈니스 모델을 30대 연구했고 20대 인공지능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사물인터넷과 O2O 관련 회사인 뱀플이라는 회사를 하나 파운딩하기도 했고 전자상거래 올윈이라는 회사 둘 다 되게 재미있는 회사인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 관련 경력으로는 95년, 97년, 20년 전이죠. 미국 인공지능학회가 수여하는 이노버티브 어플리케이션스 AI라는 상을 2번 받았습니다. 그걸 대우조선과 현대건설에 응용한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공지능을 응용하는 연구로 석박사를 받았고, 제가 주로 활동했던 학회는 지능정보시스템 학회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차기 회장이고요. 스마트 커넥티드 월드라는 거를 좀 창립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이제 연구한 인공지능 방법론을 좀 써놨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해보니까 2000년대 초반에 AI 관련 기업인 테크노 에이전트라는 회사를 창업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이제 스마트화와 네트워크라는 어떤 날개에 의해서 발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화라는 건 노드 자체의 능력이 고도화되는 거고, 네트워크화는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그런 새로운 링크가 발생하면서 그 링크의 성능이 강화되는 현상이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정보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떤 때는 세상에 따라서 스마트화가 더 힘을 발휘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네트워크화가 더 힘을 발휘할 때가 있겠습니다. 그런 양날개가 계속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정보화를 진전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커넥티드 월드라는 그런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올해 8월에 처음으로 이걸 하고요. 정보화는 세계의 모든 공간에 균질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죠. 특정 공간에서도 그 모든 대상에 그 효과가 균등하게 미칠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아무리 잘 나와도 눈이 어두운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거를 잘 사용할 수가 없죠. 정보화는 한 국가에서나 한 지역에서 심지어는 한 조직에서도 또는 하나의 가정 내에서도 편파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정보화 효과 자체가 본질적으로 이중적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정보화는 일반적으로 분산화를 주죠. 거래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하지만 또 집중화를 줍니다. 은행은 커지죠. 왜냐하면 조정 비용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지과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이 Human as an Information Process죠. 인간의 어떤 존재론적인 본질 중에 하나가 인간이 하나의 정보 처리 기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유하는 기계이면서 정보를 입력받아 이를 처리하고 저장하고 그 일부를 출력하는 고도의 정보 처리 기계인데, 근데 인간은 그 제한된 합리성을 갖고 있는 정보 처리 기계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 기술이 그런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을 확장해 준다면 그거 굉장히 고맙지만, 그러한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을 대체해 준다면 또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생산성을 고양하기 때문에 고마운 반면, 그렇게 해서 성장에 기여하는 반면, 한편으로는 고용을 줄이는 그런 또 가능성이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 발전 단계가 있는 것처럼 인간은 특정 분야의 업무가 기계에 대체되는 만큼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내고 있죠. 우리 10년 전에 웹툰 작가라는 건 없었거든요. 수많은 소셜미디어 마케터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떠한 욕망을 축적시키기 위한 새로운 산업과 고용은 또 계속적으로 창출되는데요. 하지만 물론 거시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미시적으로는 어떤 대체되는 분야의 고용은 분명히 감소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개인은 고통받을 수 있는 게 너무 당연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발전하는 것을 보면 이제 그것은 제도라는 것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결국 재산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을 잘 활용을 증대하는 그런 나라, 사회가 번영했다는 것이고요. 이걸 좀 더글라스 노스나 이런 올리버 윌리엄슨 이런 학자들이 이런 걸 밝힘으로써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거래 비용과 조정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한 거고요. 우리 인터넷, O2O 이런 것들이 다 이메일, 전자상거래, 모바일 메신저, 파일 공유 이런 것 다 이런 재산권을 보호하고 활용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한 과정에 있습니다. 좀 요즘 얘기하는 O2O, 우버 같은 거죠. 우버라이제이션. 자동차를 서로 공유하고 에어비앤 같이 집을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재산권의 활용을 강화하고 거래 비용을 줄이는 것이지만 한편은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죠. 요즘 자가용 운전사들이 직업을 위협받고 있다고 하죠. 보통 월급 3,400만 원, 500만 원 받던 분들인데 대리기사를 씁니다. 회장님들이. 그럼 한 달에 150만 원이면 대리기사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산권의 활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지만 반대로는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제도라는 것이 기득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혁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권력, 뭐 연세대학교 하현석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제도론에 보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IoT와 인공지능의 발전도 마찬가지죠. 사물 인터넷이라는 결국 지구 전체의 재산권의 활용을 촉진시키면서 거래 비용과 조정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고요. 이 비용이 주는데 그 동시에 감시와 모니터링의 비용도 줄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결국 그 인간을 어떻게 간주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런 인문사회적 효과의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관리 대상이냐 아니면 인간이 관리 주체이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 부분이 기술결정론과 어떤 제도결정론이 만나는 지점이 되고요.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받았어요.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기업과 노동의 변화라는 제목을 받았다는 얘기는 사실 그 자체로 기술결정론적인 시각이 있는 제목을 제가 정한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근데 기술결정론적이지만 세상은 그런 기술과 제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특히 또 제도가 기술을 선택함으로써 변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2003년에 쓴 논문이 에이전트 베이스 비즈니스가 어떻게 성공하느냐라는 그런 논문을 한번 써봤어요. 오른쪽의 표가 한 20개 정도의 당시에 인공지능을 표방하는 비즈니스들이었고요. 이것이 언제 성공하고 언제 실패하는 걸 자료로 정리한 겁니다. 이걸 분석한 걸 인덕티브 러닝 아시죠? ID3 알고리즘. 그걸로 분석을 해가지고 만들었더니 이런 룰이 나옵니다. 한 5가지의 룰이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비즈니스 릴레이션십이 나왔어요. 결국은 어떤 인공지능 비즈니스도 비즈니스 릴레이션십이 기존의 비즈니스와 좋아야 쉽게 얘기하면 윈윈 관계를 줘야 성공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로봇이 뭐 세상을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거는 사실 이 경영학적 관점에서는 비즈니스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좀 더 이제 논의를 진행하면 산업혁명, 결국 이제 요즘 얘기하는 산업혁명, 제4 산업혁명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중학교 때 읽었던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은 1차가 농업혁명, 2차가 산업혁명, 3차가 정보혁명이라고 얘기했고요. 2011년에 제레미 리프킨은 3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쓰면서 1차는 인쇄 증기 기관에 의한 혁명, 2차는 대량 생산, 그러니까 전기, 전화, 석유, 3차는 이제 주로 분산 생산, 그러니까 인터넷에 의한 정보의 분산, 재생에너지에 의한 에너지의 분산, 그 다음에 3D 프린팅 같은 분산 생산, 이런 거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세계 경제 포럼이 4차 산업혁명을 얘기했죠. 그것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 나오는 얘기 2가지를 더 첨가를 했습니다. 그 위가 오늘 아까 이경민 교수님 얘기하거나 하시는 그 코그니티브 레볼루션이죠. 그래서 7만 년 전에 일어났다는 인간이 랭귀지를 사용하고 그다음 픽션을 만들어서 미스, 신화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유발 하라리 책에 보면은 뭐 국가라는 개념, 또 회사라는 개념 이게 다 미스고 픽션이고 이런 걸 만들어서 사람들을 협동하게 했기 때문에 인류가 발전했다라는 것입니다. 1000년 전에 농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유발 하라리는 이것을 굉장히 불행한 혁명이라고 얘기하죠. 그 전에 인간이 굉장히 건강했고 그랬는데 이제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간은 정착했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더 건강도 나빠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차 이제 산업혁명이 나오죠. 그래서 기계화 혁명이 있고요. 1760년. 여기는 이제 유발 하라리 얘기가 아니고 요 왼쪽에 있는 세계경제포럼에 이번에 나온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는 책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기계화입니다. 결국 근육의 확장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전에는 어떤 인간과 애니멀에 의한 근육으로만 생산을 했다면 그것이 기계, 증기기관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인간의 근육이 기계로 확장됐다. 두 번째는 전기화입니다. 이것은 에너지가 네트워크를 타고 이동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정보의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를 타고 정보가 이동하는 것이다. 이제 네 번째는 뭐냐? 지금 4차 산업혁명은 뭐냐?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인공지능 중심으로 얘기하면 두뇌의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물과 정보의 결합, 그 다음에 인간과 비인공적 바이오의 어떤 결합,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프레임워크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건 이제 컴퍼니, 아까 이제 노동과 기업의 변화를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로 얘기해 본다면, 컴퍼니가 뭐냐, 이제 앞으로, as human cloud and AI mixed initiative system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존의 메커니컬 투크라는 거 아세요? 톨크? 예,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굉장히 작은 허드렛 일, 기계는 절대 할 수 없는데 인간이 해야 되는 허드렛 일을 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휴먼 클라우드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 명함 입력 서비스 리멤버라는 거 있죠. 예,
명함을 찍어서 보내주면 사람이 자동인식도 쓰겠지만 결국 오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사람이 일을 합니다. 현재 통신회사들이 콜센터를 상당히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화하려고 하는데 과연 될까요? 이제 현재 콜센터는 결국 휴먼 클라우드 시스템인데 거기다가 인공지능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요. 우버도 O2O로 이제 드라이버들의 휴먼 클라우드를 만들었잖아요. 그걸로 엄청난 돈을 벌어서 지금 50조짜리 회사가 됐는데 거기다가 이제 카네기 멜론에 있는 셀프 드라이빙 연구소를 거의 다 그냥 쓸고 갔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셀프 드라이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휴먼 클라우드 플러스 인공지능이 결합되는 것이고요. 페이스북 M 같은 경우 뭡니까? 내가 어떠한 페이스북 M과 메신저 토크를 하는데 걔가 사람인지 컴퓨터인지 알 수 없게 하겠다는 거. 실제로 뭐냐면 그건 튜링 테스트 얘기가 아니라요. 거기서 사람이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컴퓨터가 일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과의 대화를 학습하겠다는 건데 역시 이것도 휴먼 클라우드 플러스 AI고요. 그다음에 무인 자동차 연구하는 분들 중에서 이제 트럭 플래투닝이라는 걸 연구하는데 그건 뭐냐면 맨 앞에 있는 트럭은 사람이 운전하고 뒤에 있는 것들은 다 M2M에 의해서 드라이버리스 카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휴먼 플러스 AI 믹스드 이니셔티브 시스템이고요. 셀프 드라이빙 카와 드라이버리스 카를 우리가 구분한다면 셀프 드라이빙 카는 사람과 그다음에 어떠한 셀프 드라이빙 기술이 결합된다면 앞으로 정말 드라이버리스 카가 될까요? 저는 어렵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로봇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사실 로봇은 별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로봇은 하나님이 형체가 있다면 두려울까요? 하나님이 여기 있고 딴 데 없다면. 그죠? 결국 하나님이 두려운 이유는 아까 뭐 나왔지만 옴니포텐스, 옴니사이언스, 유비퀴티 또는 버추얼리티 이런 거라죠. 결국 물리적 로봇은 편재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 위협적이지가 않습니다. 물리적 로봇의 힘이나 대체 효과는 로컬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향이 미미하거나 결국 필요 없는 구조로 대체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로봇에 의한 자동화는 오래 지속되지 않고 그 단계를 띄워서 바로 버추얼화하고 네트워크화하는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물리적 로봇을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인바디먼트 얘기 많이 하셨지만 은근히 사회 전반에 흘러 들어가는 정보화나 네트워크화나 지능화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봇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은근한 지능이 무서운 것이고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지배라든가 결국 로봇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지능, 네트워크화된 지능이 은근히 사회를 통제하고 최적화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능은 인공지능이 얘기하는 휴먼라이크한 지능이 아니에요. 인격화된 지능이 아니라 레셔널 인텔리전스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적 특성과는 상관없는 그런 지성의 지배가 우리도 모르게 스며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로봇을 이야기하면은 더 중요한, 더 무서운 힘을 놓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2년에 이렇게 순진한 제목의 글을 쓰기도 했어요. 인간과 로봇 간의 새로운 사회 질서. 지금 생각하면 되게 창피합니다. 요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저 밑에 아까 좀 전에 발표하신 분도 이런 뭐 윤리 기준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여기 보면 앨런 머스크가 돈을 많이 내가지고 좀 인텔리스트한테 ORG 만들고 해서 미국의 인공지능 학자들은 지금 막 입이 찢어져 있죠. 펀딩이 너무 많아서. 근데 저는 이 로봇이라는 개념 자체가 봉건적 사고의 유물이잖아요. 하인과 어떤 주인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로봇이라는 이름이 계속 남아있고 내가 누구한테 뭔가 시킬 수 있다는 개념이 남아있는 이상은 로봇은 실패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로봇은 MMM이 돼야 된다. 멀티퍼포스 모바일 모신으로 재탄생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간단히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저는 인공지능 기술이 요즘 많이 얘기가 되지만은 이거 누가 얘기한지 아세요? 나는 어설프다 덕분에 세상은 안도한다. 김기덕 감독이 얘기한 겁니다. 김기덕 감독의 영화가 상당히 어설프죠. 하지만 그래도 베니스 영화제도 상 받고요. 근데 인공지능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아직 어설프다. 아직 인공지능이 상당히 어설퍼서 이렇게 고민할 게 별로 저는 없다고 보는 편입니다. 예. 이세돌 4호까지 알파고가 실수도 했고요. 이런 딥러닝 네트워크들이 실수가 있잖아요. 신경회로망, 딥러닝 is a neural network이고 뉴럴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설명 불가능성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고 오류 가능성이라는 특성을 그대로 계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퍼포먼스가 좋아졌지만 실수가 없어진 건 아니죠. 왼쪽에 이런 실수를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을 막 기린으로 보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도 사람이 그냥 전화 박스를 걸어가고 있는 건데 전화를 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이스북에서 발표한 자료를 본 건데 페이스북 여전히 우리 옛날에 아까 마빈 미스키 얘기 나왔지만 69년에 익스클루시브 오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뉴럴 네트워크가 겨울에 빠져들었잖아요. 1969년에. 하지만 그 아티피셜 태스크, 엑스클루시브 OR라는 아티피셜 태스크가 뉴럴 네트워크를 다시 부활시킨 또 원동력이 된 것처럼 여전히 페이스북은 그러한 아티피셜 태스크를 더 많이 만들어서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두의 인공지능 책임자, 셀프 드라이빙 카 책임자의 앤드루 응도 최근에 이런 식으로 항복 선언 같은 걸 했어요. 셀프 드라이빙 카들이 제대로 되려면은 사물 인터넷 체계로 바뀌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트럭 플래트닝 같은 얘기들입니다. 이번에 우버에서 8월 달에 저희 스마트 커넥티드 월드에 와서 발표를 하고요. 앨런 머스크, 스티븐 호킹, 스티브 워즈니악, 닉 보스트롬 다 뭐 난리를 쳤죠. 그래서 이런 걸 제가 얘기하면 안 믿으시겠지만 딥마인드의 CEO는 핫서비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스티븐 호킹한테 한마디 했죠. 저는 인터스텔라 봤지만 흑체 복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티븐 호킹 인공지능을 뭘 합니까? 그 사람이 뭐 저는 스티븐 호킹이 진짜 좋은 물리학자인지 다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물리학에 대해서도 그렇게 신시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앨런 머스크나 워즈니악도 마찬가지로 핫서비스가 비판하고 있고요. 그 뭐 옥스포드 철학과 교수라니까 대단해 보이죠. 닉 보스트롬. 근데 사실은 제가 지난 2월달에 스피치를 들었는데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이 앤드루 응도 상당히 비판하고 있고요. 제가 이 책을 다 구해서 읽어본 사람입니다. 읽지 마세요.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쓰다 보니까 어떤 분이 댓글을 썼습니다. 핫서비스도 20, 30년 지나면 인공지능 된다는데요. 교수님. 그래서 제가 정말요? 그 원문을 저는 읽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원문을 좀 구해오세요. 카이스트에서 강연했잖아요. 그때. 그래서 카이스트 강연한 원문이 왼쪽에 동아일보에 나온 겁니다. 그 밑에 보면 The level of intelligence will take a very long time. 이렇게 이런 그 원문인데 오른쪽에 조선일보에서는 역시 이렇게 왜곡을 했습니다. 사람 같은 인공지능 수십 년 더 기다려야 나올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지금 그 언론 기사에. 많은 남자들은 영화 허나 엑스마키나를 보면서 굉장히 그런 로봇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만 당분간 그냥 여자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알파고가 이렇게 이겼는데요. 제가 2005년에 정보과학 퀴즈 쓴 MMORPG와 인공지능이라는 논문에서는 제가 이창호 구단을 이기는 인공지능 바둑 시스템이 곧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충분히 개발 가능하다. 돈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1년 만에 이거 현실화된 건데요. 이게 왜 제가 2005년에 그런 글을 썼느냐. 인공지능 분야로서의 바둑은 전략은 무궁무진하지만 규칙은 간단하다. 하지만 현실의 문제들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해줘야 되고 사물과 인간을 관찰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응용 분야로서의 게임은 조금 쉬운 문제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 알파고가 이 세도를 이겼다고 해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할 건 없다라는 것이죠. 스타크래프트를 다음에 한다고 하는데 이런 건 약간 꺼름직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스타크래프트를 하려면 이제 아까 아자왕, 인류 최초의 기계 노예라고 불리는 아자왕이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손을 만들어야 되죠. 마우스를 조작하고 키보드를 조작해야 되고 화면을 보는 눈을 만들어야 되고 사운드를 듣는 마이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뇌에서 이제 조금씩 발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임신을 해도 뇌부터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 로봇 학자들은 바보같이 손과 발부터 만들어요. 저는 딥마인드가 제대로 어프로치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딥마인드는 자연어 쪽이 약해가지고 여기 다크블루 랩이랑 비전 팩토리를 인수했고요. 제가 이쪽 논문들을 좀 읽어봤는데 상당히 야심차긴 한데 아직 자연어 처리는 저는 과연 딥러닝 방법으로 될 거냐. 오전에 튜토리얼 너무 좋았습니다. 카이스트 교수님이 하신 거 너무 잘 배웠는데 여전히 자연어 처리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저는 아직까지는 확신이 없습니다. 딥마인드가 이런 게임을 하는 게 맞는 얘기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2015년 네이처에 쓸 논문이 아타리 게임 했잖아요. 1인 게임을 한 거고요. 2016년 알파고 논문이 2인 게임을 한 거죠. 이번에 스타크래프트 한다. 이제 다인 게임, MMORPG를 하는 건데요. 결국은 인생은 게임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강의하는 것들,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하는 것들 다 우리가 아이템을 얻고 협력하고 경쟁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딥마인드 어프로치 상당히 제너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로 가는 하나의 어프로치로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방법론에 A라는 분야에 B라는 방법이 성공했다고 해서 C라는 분야에 B라는 방법이 성공할 보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없습니다만 구글, IBM, 애플, 페이스북 다 어프로치가 다 다릅니다.
이거 하나를 다 구분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은 건데 하여튼 이런 거죠. 알란 튜링의 튜링 테스트는 맞습니까?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페퍼나 지보나 시리 같은 것이 다 어려울 거라고 2년 전부터 이제 예측을 해왔는데요. 지금 페퍼가 작년에 출시돼서 굉장히 많이 팔린다고 하고 IBM 왓슨과 결합됐다고 하는데 저는 페퍼는 실패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인포렉션 에이지라는 표현을 저는 좀 만들어 봤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인포메이션 에이지에서 정보화 시대잖아요. 정보가 많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의사결정하고 우리가 액션하는 그런 시대인데 왜 그 사람이 그걸 하지 않고 기계가 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제 친구도 셀프 드라이빙 카 하면 훨씬 더 사람이 덜 죽는데요. 아직 나오지도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셀프 드라이빙 카 하는 사람들은 그걸 하면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보장할 수 없는 거라고 합니다. 그건 저는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왜 인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인포메이션에 머물지 않고 그걸 액션으로 연결하는 그런 인포렉션을 찬양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 그래서 인포렉션이 과연 트렌드냐, 인포렉션이 예전 어떤 이데올로기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어떤 미디어가 나오면 굉장히 두려워하죠. 사진이 처음 나왔을 때 사진을 잘 찍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똑같은 개체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죠. 나의 영혼이 빠진다고 생각했고 저도 애플2를 처음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봤는데 정말 이 안에 사람이 들어있다고 정말 믿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알파고나 어떤 인공지능 시스템도 자꾸 거기다 그 메커니즘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아까 의인화하고 어떤 그 생각하죠. 하지만 뭐 미디어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그 알파고는 사실 핫서비스가 바둑을 못 뒀기 때문에 잘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확장시켜서 한국에 와가지고 이기고 간 거 아니냐. 근데 그 미디어가 주체가 될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 인간을 공격하고 뭐 이런 거는 참 황당한 그냥 착각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초의 영화 리뮤에르 형제가 만든 열차의 도착이라는 영화가 처음에 영화관에 상영됐을 때도 다 혼비백산 도망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결국은 마샬 맥루한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도구인데 문제는 우리냐, 그 우리냐, 우리를 확장하는 거냐, 그것이 어떤 자본을 가진 어떤 너냐, 또는 나만 소외되는 어떤 그들이냐, 이런 것이 이제 아마 이슈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유동민입니다. 제가 지금 온 지 한 3시간 됐는데요. 제가 학생 시절에 바둑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알파고 때문에 한 20년 만에 다시 그 바둑에 며칠 빠져가지고 이렇게 지냈는데, 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이 저런 거였거든요. 뭐 소프트웨어건 뭐 인공지능이건 전 사실 구별을 잘 못하겠지만 알파고를 상대로 인간이라면 도저히 맥락이 없는 그런 수를 둔다면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 나 같으면 이제 그렇게 한번 더 보고 싶은데 아마 이제 이세돌이라는 분은 프로 기사고 최고수니까 자존심이 있어서 그렇게 두지는 못할 거고 뭐 그게 굉장히 궁금했고 지금도 약간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알파고가 볼 때는 전혀 의미가 없는 이제 그런 수인데 그걸 자꾸 모아가면 사람 입장에서는 일종의 뭐 이제 꼼수 같은 게 돼가지고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뭐 그런 건데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와서 3시간 앉아 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사회학 경영학 쪽으로 넘어오면 조금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 했더니 뭐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이 학회의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왔거든요.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냥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요새 유행하는 뭐 융합, 통섭 이런 식의 브레인스토밍 같은 걸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보니까 뭐 각자 다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 페이지 정도 발제문을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전달이 잘 안 됐는지 지금 찾지는 못하겠는데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준비한 얘기를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맥락 없는 떡수를 두는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뭐 혹시라도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실 만한 거리가 되거나 이러면 다행이겠습니다. 저는 뭐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뭐 저를 비롯해서 최근에 경제학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소득 분배의 약화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구는 돈을 많이 벌고 누구는 돈을 적게 벌고 뭐 이런 거죠. 경제학자 중에서 한 2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왔었는데요. 토마스 피케티라고 하는 프랑스 경제학자가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을 써서 이제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소득 분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굉장히 일반화됐지만 뭐 금수저니 흑수저니 뭐 특히 그 젊은 세대들이 많이 얘기하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소득 분배의 그 악화와 관련이 있는데 왜 그러면 소득 분배의 악화가 특히 이제 1980년대, 90년대 이후에 많은 뭐 선진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에서 나타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경제학의 이론이라고 한다면 뭐 글로벌라이제이션도 있고요. 세계화가 되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에서 야구를 대단히 잘하는 선수면 예전에는 그냥 한국 프로야구를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은행팀에서 은행원 월급을 받으면서 야구를 했지만 이제는 바로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이론상 메이저리그로 가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이제 시장도 키우고 그런 기회, 쉽게 말해서 대단한 스킬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는 훨씬 더 소득을 벌 수 있는 이제 이런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맞물려 있는 것이 이제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느냐라고 할 적에 경제학자들이 스킬 베이스드 기술 진보, 숙련 편향적 기술 진보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기술이 쉽게 말해서 점점 똑똑한 그 인력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숙련을 많이 갖추고 있는 똑똑한 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그러면 결국 이제 교육이 충분히 따라가서 그 숙련을 갖춘 똑똑한 스마트한 인력을 계속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기술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교육은 뒤에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뒤쳐져서 따라가기 때문에 이쪽 미숙련 분야에는 공급은 굉장히 많고 수요는 거의 없고 그러니까 이쪽은 임금이 떨어지고 저쪽 앞부분에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기 때문에 이 보수가 계속 올라가고 이렇게 돼서 숙련 노동과 미숙련 노동의 임금 격차가 확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아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회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소득 분포가 정규 분포를 이루면 중간층이 아주 두껍고 아주 잘 사는 사람하고 그 소득이 아주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얼마 안 되는 분포 이제 이건데 지금 얘기한 이렇게 숙련 편향적인 기술 진보가 일어나면 말하자면 뭐 저런 거죠. 뭐 제가 수업 시간에 잘 들으는데 뭐 굉장히 어려운 수학 시험을 내서 뭐 전교 1등하는 뭐 항상 100점 맞는 수학의 너드 같은 학생은 여전히 100점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뭐 빵점에서 10점 사이로 왕창 올려버리는 이렇게 한쪽 꼬리가 굉장히 두터워지는 그런 소득 분배로 간다라는 뭐 이런 거고 이제 이랬을 때 해결 방식은 뭐냐 하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교육 제도를 혁신을 하고 뭐 말하자면 기술 진보의 속도에 빠른 기술 진보의 속도에 따라갈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도 바꾸고 교육 방식도 바꾸면서 노동자들이 이제 숙련을 쌓아서 이른바 휴먼 캐피탈을 쌓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것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많이 없애고 뭐 커리큘럼도 바꾸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의 표준적인 해결을 제시합니다. 이게 흔히 얘기하는 교육과 기술의 경주, The Race Between Education and Technology. 책 제목이기도 한데 경제학자들이 보통 교과서 수준에서 최근의 소득 분배의 악화를 설명할 때 많이 사용하는 이제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만 가지고는 뭐 피케티라는 사람도 그렇지만 최근의 소득 분배 악화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힘들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를테면 1993년에서 2010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부터 최근까지죠. 유럽의 16개국을 가지고 조사한 실증 연구한 결과를 보면 일자리가 우리는 보통 이제 그냥 일자리가 창출된다, 뭐 일자리가 몇만 개 창출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특히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데 조금 세분화시켜 가지고 고임금 일자리랑 저임금 일자리, 그 다음에 중간 정도 되는 임금의 일자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조사를 해본 결과 고임금 일자리는 대충 한 5.6% 정도 증가했고 저임금 일자리도 한 3.65% 증가했어요. 그런데 중간임금의 일자리는 9.2% 정도나 2%포인트 정도 감소했다라는 거죠. 미국에서도 이제 비슷한 현상이 관찰되고 이건 뭐 저널리즘 같은 데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걸 경제학자들이 굳이 뭐 이름을 붙인다면 아까는 스킬 베이스드 테크니컬 체인지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루틴 베이스드 테크니컬 체인지. 굉장히 루틴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중간 정도 아까 말씀드린 중간 정도 임금의 일자리인데 이거는
급속하게 줄어들고 굉장히 그 높은 스킬을 필요로 하는 이제 그런 데나 아니면 그 전통적으로 별로 스킬이 필요하지 않은 뭐 다른 말로 하면 교육도 별로 필요하지 않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일들의 일자리는 늘어나고 중간이 점점 사라진다라는 거죠. 뭐 이게 말하자면 그 코드화된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굉장히 루틴한 어떤 몇 가지 절차를 잘 수행하면 되는 이제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이제 기계라든가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급속하게 생각보다 빨리 대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에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만 신문 같은 데서 최근에 알파고 이후에 뭐 많이 보도되고 있지만 뭐 예컨대 그 요즘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이과대학 많이 가려고 하는데 보통 동네 병원에 의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상당 부분은 그 죄송하지만 이제 문외한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루틴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훨씬 더 그 뭐 컴퓨터를 이용하면 또는 뭐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제가 주로 대학교 학부 학생들을 상대로 뭐 경제 원론을 강의하거나 이제 이런 거를 강의하는데 뭐 교수가 강의하니까 저 사람은 교수니까 뭐 공부를 많이 했을 것 같고 뭐 기타 그렇지만 실제로 강의를 해보면 경제 원론 강의 같은 거는 정말로 루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0살 때 배운 걸 한 20년째 지금 계속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강의를 하면서 딴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뭐 계속 그 순서대로 쭉 사실 교재가 없어도 어떤 때는 강의 노트를 안 가지고 들어가도 그냥 쭉 할 수가 있어요. 그 굉장히 루틴한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쉽게 대체될 수가 있다는 거.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소득 분배가 아까 교육과 기술의 경주 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뭐 맨 위에 그 높은 스킬을 가진 쪽으로 가고 나머지는 다 무너지는 이런 구조라기보다는 이 맨 위에 이제 높은 스킬을 가진 쪽에서도 점점 더 탈락해가지고 이제 나가는 이런 구조로 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뭐 그 아까 교육과 기술의 경주라는 말에 빗대어 가지고 기계와 기술의 경주, 기계와 인간의 경주, race between man and machine 뭐 이제 이런 표현의 경제학 논문들도 나오고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그 교수님 발표하시는 것 중에 빨리 지나간 책 중에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뭐 그 제2의 기계시대라고 번역된 뭐 이제 이런 그 책도 있었는데 항상 이 기계와 인간의 경주 뭐 이제 이런 식의 담론들이 경제학 쪽에서도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전통적으로 그 19세기부터 그 경제학에서 고전학파라고 부르는 그 고전학파 경제학의 시대부터 이 기계와 인간의 뭐 일종의 대립관계라고 할까? 쉽게 말해서 이제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자꾸 대체해가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이라든가 노동자들의 무슨 찰리 채플린 모던 타임즈 같은 영화에 나오는 거죠. 굉장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파편화된 이런 일만 태스크만 수행을 하고 기계가 다 하게 되고 그래서 기계의 소유자인 자본가가 뭐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노동자들은 항상 저임금과 실업에 노출이 되고 뭐 이런 게 이제 마르크스라든가 마르크스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주장했던 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19세기에 마르크스를 포함해서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그 특이하게도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자본주의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충분히 성장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마치 이렇게 생물체가 성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S자 모양으로 자본주의가 어느 순간을 지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가 뭐 다시 변곡점을 지나면 성장 속도가 점점 둔화되다가 저성장 시대다. 나중에 가면 성장이 거의 이제 정체되는 이제 이런 상태로 갈 거다. 그걸 이제 경제학에서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라고 해서 정체 상태로 갈 거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인구 증가도 0이 될 거고, 뭐 투자도 0이 될 거고, 경제 성장률도 0이 될 거고, 말하자면 그 경제 규모 자체가 멈춰버리는 이런 상태가 될 거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 19세기의 경제학을 이르기를 뭐 디스멀 사이언스 우울한 과학이다. 왜냐하면 미래의 비전이랑 굉장히 암울하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20세기 이후에 현대 경제학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걸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로 기술 진보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고, 그 기술 진보가 빠른 속도로 일어나면 경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정체된 것처럼 보여도 뭐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면 이렇게 막 도약을 해가지고
한 단계 더 질적으로 비약을 하면 계속 성장이 지속되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970, 80년대 이후에 오면 무슨 뭐 휴먼 캐피탈이라든가 뭐 내생적 기술 진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굉장히 그 이론이 많이 그 연구가 되고 그런 것이 뭔가 이렇게 경제학의 암울한 비전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피케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소득 분배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인데 만약에 글쎄 알파고나 뭐 머신러닝, 딥러닝 이게 제가 뭐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전문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그 전통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인간이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인간의 지성만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업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뭐 기계건 로봇이건 인공지능이건 대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현실적인 가능성을 일단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얘기한 아주 최상위 소득계층에 있는 엄청난 고승전을 갖춘 이런 노동들도 상당수가 말하자면 기계와 인간의 경주에서 기계한테 패퇴해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몰락해가는 이런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것 자체는 뭐 미래학적인 주제이기도 하고 뭐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흥미로운 주제이긴 하지만 경제학자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제 이런 그 레이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득 분배가 과연 이제 그런 식으로 될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 말하자면 그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이런 그 방법을 찾아낼 것인가.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아주 낮은 숙련 단계로 전락을 하면서 고용도 불안정해지고 뭐 소득도 적어지고 하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안전장치를 갖출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원래 이 제시된 제목이 뭐였죠? 기업과 노동의 인공지능에 따른 뭐 기업 조직과 노동의 변화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생각을 했었는데 뭐 한두 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그 소득 분배가 극단적으로 양극화되는 것과 관련해서 경제학에서 이제 그뭐 슈퍼스타 이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 분배가 왜 극단적으로 양극화되느냐? 이를테면 저런 거잖아요. 뭐 제가 한 30년 전쯤에 사교육을 받으러 학원 같은 데를 다니면 그때도 굉장히 유명한 강사들이 있어요. 뭐 노량진 뭐 이런 데 가면 그래서 아침에 줄 서가지고 표 받아서 하고 뭐 그러면 진짜 인기 있는 분들은 막 500명씩 데려다 놓고 강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우리 애들이 공부하는 걸 보니까 각 과목별로 뭐 일타 강사 뭐 이런 사람이 한둘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분 안 되면은 인터넷 강의라도 들으면 되니까 그 사람한테 소득이 막 집중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경제학에서 슈퍼스타 이론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런 현상이 아까 말씀드린 뭐 교육과 기술의 경주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모든 분야에 그 많은 분야에 일반화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등과 10등의 차이 또는 1등과 2등의 차이가 거기서 거기가 아니라 굉장히 커지게 된다라는 거죠. 뭐 이를테면 근데 이 인간 사회에서 뭐 제 입장에서 볼 때 이제 1등과 10등의 차이가 커지는 데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실제로 수행하는 그 일이 굉장히 큰 숙련의 차이. 뭐 이를테면 뭐 아인슈타인이 뭐 지금 서울대 물리학과에 들어왔다면 뭐 그 1등하고 나머지 2등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뭐 클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 실제로 수행하는 능력의 차이가 큰 거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경제학적으로 주어지는 보상의 차이가 굉장히 커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를 많이 알고 뭔가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되는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 또 한 가지의 차이는 이제 역시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권력의 문제입니다. 1등 하는 사람이 2등 하는 사람보다 뭘 특별히 잘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뭐 대통령이 막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막 해도 그 바로 2인자인 총리가 막 고개 푹 숙이고 수첩에다가 막 받아 적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그 둘이 어떤 지식의 차이, 정보의 차이 못지않게 권력의 차이가 작동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기업 조직이라고 했을 적에도 이제 그런 거거든요. 예컨대 기업 조직이 전통적인 기업 조직은 맨 위에 그 뭐 회장, 그다음에 전무, 상무 이렇게 하면서 점점 밑으로 피라미드형으로 그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가지고 있는 정보나 권한은 위로 갈수록 착 집중되는 이제 이런 구조잖아요.
근데 최근에 뭐 최근도 아니고 정보화 시대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제 기업의 조직은 그런 조직이 아니라 뭐 네트워크형, 뭐 수평적 뭐 이런 조직으로 바뀔 거다. 경제학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만약에 지금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맥락에서 뭔가 최상위에서 수행하고 있던 스킬조차도 기계나 인공지능이 대신하게 돼가지고 99%가 다 이렇게 밑으로 가게 된다면 그 집중되는 나머지 1%에게 그 숙련이 그 집중이 되면서 전체적인 양극화도 커지지만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걸 누가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에서 좌우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경제학자들이 그 우리나라의 뭐 재벌 체제의 문제점 같은 걸 얘기할 적에 이 재벌 오너나 그 오너 가족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뭐 권력이 분산이 안 되고 견제가 안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와 유사한 그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컨대 그 뭐 인공지능이고 뭐건 그게 엄청난 그 최상위의 숙련에 해당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예를 들면 뭐 그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구글이 알파고를 가지고 있다든가 누군가가 그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권력의 차이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권력과 기술의 집중 현상 뭐 이런 거고 뭐 제가 최근에 고등학생 애가 있기 때문에 관심사이긴 한데 보니까 요즘은 문과를 거의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이과에 막 집중되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뭐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와 관련해서도 전체적인 이런 기술 변화도 관련이 있고 권력 변화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는 기술 변화라고 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맥락에서 그렇고 예컨대 우리나라의 재벌 시스템 같은 데에서는 굳이 가령 그 인문학적인 사고나 아니면 뭐 재벌 오너의 결정에 뭐 논리적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구상하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둘 필요가 없어요.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껄끄러울 뿐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실제 어떤 뭐 그 업무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공학적 지식이라든가 이과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를 가지고 그걸 권력을 가진 자가 명령을 내리면 바로 수행할 수 있는 요 정도의 이제 사람이 딱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교육과 기술의 경주 이론을 생각하는 사람 것처럼 그냥 이런 사람들은 그 교육을 잘 받아서 기술에 빨리 따라갔기 때문에 뭐 고소득자가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저소득자가 되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이 사람들조차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상이나 뭐 그 최상위에 해당하는 일은 뭐 기계나 인공지능이 해버리고 이 사람들 전체도 그 하위 숙련으로 내려가 버리는 이런 그 위험이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